6. 베체러부르크에서의 첫 며칠 동안 안드레이 공작은 언둔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처럼 이루어졌던 자기의 사상체계가 이곳에 도착한 이래 사로잡힌 자질구레한 걱정 때문에 완전히 흐려졌다고 느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시간이 지정된 몇 군데의 회합과 꼭 필요한 방문을 비망록에 다 기록해 두었다. 어디서나 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하루의 시간을 할당하는 기계적인 생활 조직은 생활의 에너지 대부분을 빼앗았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짓거릴 뿐이었지만 그것도 시골에서 살고 있을 당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따금 그는 하루 동안에 여기저기의 회합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날마다 바쁘기만 했던 그에게는 자기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돌이켜 볼 겨를도 없었다. 스페란스키는 꽃주베이의 집에의 최초의 회견 뒤 수요일에는 자택으로 볼컨스키를 정하여 단둘이 오랫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안드레이 공작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멸시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동경하는 완전한 것의 산 이상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하는 데 성급한 나머지 이 이지적이며 덕이 높은 이상적인 인간을 스페란스키 속에서 발견했다고 가볍게 믿어버렸다. 만약 스페란스키가 안드레이 공작과 같은 계급에서 나와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도덕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볼컨스키는 곧 거의 비영웅적인 인간적인 약점을 발견했을 테지만 지금 그에게는 불가사의한 스페란스키의 논리적인 체계가 확실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층 더 존경을 느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페란스키는 안드레이 공작의 재능을 존중했기 때문인지 혹은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타고난 공평, 무사한 침착한 이성으로 안드레이 공작의 비위를 맞추고 자부심이 뒤섞인 미묘한 압으로 안드레이 공작을 기쁘게 했다. 그것은 자기네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우둔함과 자기네 사상의 슬기로움과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안드레이 공작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무언중에 인정하고 있는 듯한 것이었다. 수요일 밤 두 사람의 긴 대화 가운데 스페란스키는 여러 차례 우리들은 뿌리 깊게 고정된 습관의 수준에서 뛰어난 것은 모두 주목하니까요. 하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러나 우리들은 늑대도 배가 부르고 양도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이것조차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모두 우리들, 즉 당신과 나는 그들이고 우리들이니 하는 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 단언하는 듯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이 최초의 긴 대화는 안드레이 공작의 마음속에 처음 스페란스키를 보았을 때의 느낌을 더욱 굳혀줄 뿐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스페란스키는 슬기롭고 엄격하게 사색하는 위대한 지식인이며 정력과 고집으로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면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온갖 인생의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것만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온갖 사물에 합리성의 척도를 맞출 수 있는 인물. 말하자면 안드레이 공작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인물이었다. 스페란스키의 설명은 모두 간단 명료하였으므로 안드레이 공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령 이 일을 내세우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짐짓 자기에게 자주적인 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반드시 스페란스키의 의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임에 지나지 않았다. 만사가 도리에 맞는 훌륭한 설명이었으나 오직 하나 안드레이 공작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넋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냉정하고 거울 같은 스페란스키의 시선과 그 희고 가냘픈 손으로서 보통 누구나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듯이 안드레이 공작도 그 흰 손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거울 같은 눈과 가냘픈 손은 웬일인지 안드레이 공작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또 안드레이 공작에게 불쾌한 놀라움을 주었던 것은 스페란스키의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멸시와 그가 자기 의견을 확정하는 데 쓰는 가지가지의 지나친 설명 방법이었다. 그는 비유 이외의 온갖 사고의 무기를 이용했다. 그리고 너무 대담하다고 생각될 만큼 이 무기에서 저 무기로 옮았다. 때로는 실제적인 활동가의 입장에서 서서 공상가를 공격하는가 하면 때로는 풍자가의 입장에 서서 반대팔을 비꼬아 조소하고 또 때로는 딱딱한 논리적인 사람이 돼버리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형이상학의 세계로 비약하기도 했다. 이 마지막 무기를 그는 자주 응용했다. 문제를 형이상학의 높이로 가지고 가서 공간과 시간과 사상의 정의로 옮기고 거기서 상대방의 소론의 반박을 끌어내서는 또다시 논쟁의 근거지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요컨대 안드레이 공작을 놀라게 한 스페란스키의 지성의 특색은 이지의 힘과 합법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었다. 분명 스페란스키는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지극히 예사로운 생각, 적 인간은 역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음에 틀림없었다. 이 같은 특수한 두뇌의 조직이 무엇보다도 안드레이 공작을 매혹시켰던 것이다.
처음 스페란스키와 알게 된 얼마 동안 안드레이 공작은 이전의 보나파르트에 대해서 품고 있던 것과 똑같은 열렬한 감정을 그에게 느끼고 있었다. 스페란스키는 성직자의 아들로 세상의 많은 우둔한 인간들한테 흔히 당하듯이 중의 자식이니 사제의 자식이니 하고 멸시를 받았을런지도 모른다는 사정은 안드레이 공작으로 하여금 스페란스키에게 대한 자기 감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게 했고, 또한 그 감정을 무의식 중에 마음속으로 강조시켰던 것이다. 볼콘스키가 처음으로 그한테서 지냈던 밤, 스페란스키는 입법위원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빈정거리는 듯한 의조로 안드레이 공작에게 입법위원회는 벌써 150년 동안이나 존속하고 있고 그 경비는 수백만 루블리에 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다만 로젠캄프가 비교 입법의 조항에 빠짐없이 표지를 붙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는 수백만의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원로원에다 새로운 재판권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당신 같은 분이 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공작. 안드레이 공작은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교양이 필요한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것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신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법의 굴레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는 되도록 벗어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일주일 후 안드레이 공작은 군규 재정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게 입법위원회의 한 분과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스페란스키의 요청에 의하여 그는 당시 편집 중이었던 민법의 제1부를 맡아서 나폴레옹 법전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참조하면서 인권법의 편찬에 착수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